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문훈식의 옥탑방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회를 올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갑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요. 저는 그 에너지로 빵빵하게 충전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재미난 질문 같은 거 궁금증을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니 소장님 옥탑방 이야기라면서 왜 나비 넥타이는 왜 매시는 거예요? 네, 저에게 직접 묻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메일로 그런 재미난 또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 강사들이 나비 넥타이를 매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그 관중과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나비 넥타이를 그런 용도로 많이 매거든요. 옥탑방 이야기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목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끌어모으기 위해서 나비 넥타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재미난 질문이 거기 옥탑방 맞아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기는 물론 옥탑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 옥상에 있는 옥탑방은요 너무 추워가지고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그래서 거기 옥탑방에 들어갔다가는 저는 아마 동태가 될지도 몰라요. 아직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옥탑방은 아니고요. 제 아지트입니다. 네, 저의 마음의 옥탑방.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조언, 또 이제 충고, 뭐 제안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어요. 소장님 이왕 하는 거 좀 배경 좀 멋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다 갖춰서 그렇게 세련되게 찍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 이 코너를 만들 때부터 그냥 옥탑방에 두런두런 둘러 앉아가지고 허름한 담요 덮고서 막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컨셉이면 좋겠다. 물론 세련되고 멋있고 잘하면 좋지만 그런 거보다는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컨셉이라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조금은 어설프고 아니면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더 분발해서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뜨거운 관심과 또 사랑이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받아들이니까요. 저 굉장히 행복하고 또 설레이고 희망이 차오르고 그렇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그 수준 있는 그런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망과 욕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요, 욕망과 소망은 그 근원은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욕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대조해 보면 되거든요. 소망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욕망은 불안을 갖게 합니다. 또 소망은 기도를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욕망은 횡재를 기대하게 합니다. 또 소망은 도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욕망은 무엇인가를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축하해줘요. 근데 욕망은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소망인지 욕망인지를 자기 자신은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엇에 기반한 거냐면요. 소망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욕망은
자신의 이기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의 근원은 같지만 이게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욕망을 하루빨리 소망으로 바꾸는 것,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욕망의 에너지를 어떻게 소망의 숭고함으로 바꿀 것인가, 그건 또 제가 한 주제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소중한 질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얼마나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또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못해서 교실에서 2번이나, 공식적으로 2번이죠.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2번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지. 더 많은 일이 있고요. 더 강력한 테러도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저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쑥스럽고 자기 말도 못하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쑥맥 같은 친구였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했습니다. 완전 꽝이었어요. 음악도 못한다고 했죠. 체육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집까지 이제 가난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어디 하나 비빌 데 없는 천의 고아 같은, 고아는 물론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 초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궁핍했어요. 뭐 흥분의 가정도 그런 흥분의 가정이 없었습니다. 완전 흥분의 집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가난과 관련된 그런 기억들은 되게 이제 제 잠재의식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걸 몇 개 말씀드리자면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이제 제가 깼는데요. 한 새벽인 것 같아요. 뭐 소변이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깼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거 뭐 유체 이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그 중요한 것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엄마, 나 몸이 안 움직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말은 하고 싶어요. 분명히 생각 속에서는 그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손발이 따로 놀아요. 이게. 그냥 무슨 낙지같이 흐물흐물 따로 놀아요. 그래서 정신도 점점 몽롱해지면서 왜 나는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올까 하면서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고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군가 다급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주인집 할머니였어요. 주인집 할머니가 굉장히 호랭이 할머니였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는 그냥 동네를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급하게 이제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입을 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입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제 이제 입을 막 벌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히 뭐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냥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뭔 일이냐, 내가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제 입을 벌리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국물을 막 그냥 퍼 부어주는데 알고 봤더니 동치미예요. 동치미. 제가 연탄가스를 마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대부분들 서민의 그 겨울철 난방수단이 구공탄, 그 연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워낙 허름하기 때문에 막 벽에도 막 갈라진 틈이 많았고 방바닥도 그냥 쩍쩍 거북이 등같이 갈라지고 그랬었어요. 그 연탄가스가 글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탄가스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 연탄가스 그냥 흠뻑 들이마신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막 가물가물하고 이제 막 구토를 하면서 애가 이제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했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동동거리다가 그냥 병원에를 가면 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던 겁니다. 택시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앰뷸런스를 부르면 그게 다 돈인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 새벽에 단 몇천 원도 없으니까 이제 동동거리고 있다가 주인집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고 주인집 할머니는 다급하니까 그냥 항아리에서 동치미 국물을 떠다가 그냥 막 저한테 이제 먹인 거죠. 저는 생사를 오가는 그 다급한 삶의 전선에서 동치미로 부활한 동치미의 화신이에요.
동치미 국물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안 그랬으면 제가 뭐 그 어린 나이에 요단강을 건너갔을지 아니면 염라대왕을 미팅했을지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동치미를 먹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연탄가스를 마시고도. 그래서 제가요 어디 음식점 가거나 뷔페 같은 데 가면 동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다 먹습니다. 동치미는 제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슴 쓰라린 그런 경험이죠. 또 이제 한 번은요 동네에 그 주산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하기 위해서 막 책받침 같은 것도 막 나눠주고 막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하나씩 나눠주고 막 북을 치고 다니고 큰 북을 치고 다니고 막 동네에 자기 주산학원으로 오라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계산기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은행에서 주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학생들이 주산을 배운 이유는 주산을 하면 산수를 잘한다.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산, 암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네에. 근데 이제 그 주산학원에서 공짜로 주산과 암산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제 방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갔어요. 왜냐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원에 가본 겁니다. 아니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연탄가스를 마시고 지금 얘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에 못 가갖고 동치미 국물로 기사회생하기를 바라는 마당에 무슨 주산학원은 팔자에 없는 주산학원입니까? 주산학원에 이제 근처도 못 가고 있었는데요.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런 방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붙은 거니까 저 그냥 얼싸좋다구나 하고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주산을 배웠는데요.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막 이거 제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주산 가르칠 때 억양도 꼭 이렇게 해요. 1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면 막 이렇게 주사나를 튕기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다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주산이.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주산학원 선생님께서, 얘야, 다음부터 올 때는 엄마한테 학원비 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등록하거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공짜로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쑥스러워가지고. 공짜로 가르쳐 주는 기간은 일주일이야. 끝났어. 엄마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그래. 어서 가. 네,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낚은 거죠. 네, 일주일 정도 주산을 배우면 한참 이제 그 주산의 맛에 빠질 때거든요. 1전이요, 2전이요 하면서 막 그 계산하고 하는 것에 이제 재미가 붙을 때인데, 그때 이제 딱 끊고 이제 정식으로 등록해라. 그때는요, 대부분의 학원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뭐 그 선생님 뭐 나무랄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입 밖에도 그 얘기를 못 꺼내죠. 무슨 주산학원입니까? 팔자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쓰라린 가슴을 그냥 부여잡고 일주일 만에 주산학원을 이제 빠져나오던, 네,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번은 이제 학교 준비물을 사가야 되는데 아마 그게 뭐 얼마 안, 뭐 200원어치인가 뭐 300원어치인가 그렇게 되게 큰 준비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난처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 사줄게. 아니야, 오늘 가져가야 된다고. 내일 사준다니까. 내일 가도 못 사줘요. 이제 그 속은 이제 뻔히 아는 거죠. 오늘 가져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때를 쓰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그게 뭐 몇천 원어치도 아니고 몇백 원어치에 학용품을 사줄 수가 없어서 애를 지금 학교에 못 보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부엌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렸어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왜냐면 꼭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거 안 가져가면 또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아이들이 놀리고 창피당하고 그럴 텐데. 그래갖고 그냥 주저앉아갖고 우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한울 수 없으니까는 뭐 그냥, 그 부엌 바닥에 그냥 같이 주저앉아서 그냥 막 서럽게 울던.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모자가 그냥 뭐 이거 심파극 찍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서럽게 대성통곡 하는 거죠. 그렇게 한참 울다가 좀 그날 지각했습니다. 뭐 준비물은 당연히 이제 못 가져갔죠.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명상을 이렇게 했잖아요. 명상을 쭉 하면서 돈과 관련된 이런 기억들이 제 잠재의식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마치 그 오래된 나무에 옹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제 잠재의식 곳곳에 이 돈과 관련된 아픔과 상처, 가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아주 무슨 칡뿌리 내리듯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잠재의식 속에 박혀 있는 그런 나의 트라우마나 상처, 아픔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걸 대면하고 마주하고 그걸 녹여내는 것, 이게 굉장한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그게 대박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더 제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어렸을 때 가난이라는 경험과 아픔이 제 잠재의식 속에 굉장히 뿌리 박힌 것을 나는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는 이유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쭉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쭉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이와 비슷한, 돈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사람과 관련됐든 아니면 어떤 특이한 경험이든 뭐라든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런 경험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생각이 되고요. 그 생각이 굳어지면 관념이 되고 그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인간의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현재의식, 표면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현재의식은 이런 겁니다. 현재의식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건 다 현재의식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마치 용암처럼 흐르고 있는 빙산의 그 거대한 부분과 같은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 잠재의식이 90% 정도 차지하는데요. 사람은 이 잠재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정화해낼 수 있는 힘, 이게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매우 위대한 능력이고요. 이거는 연습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이제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점잖으시고 이제 교양이 많으신 사모님이신데요. 남편이 대기업 임원입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그런데 돈 문제 때문에 늘 부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남편은 이혼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를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 문제가 돈이라는 거죠. 근데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니에요. 대기업 임원이었기 때문에 월급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돈이 들어오면 이 사모님은 그걸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걸 다 사회단체에 기부합니다. 양로원에도 드리고 무슨 뭐 이렇게 보육시설에도 보내고 복지관에도 보내고 하여간 그렇게 다 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이제 깊게 상담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뭐 한 30년 정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통찰의 힘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내공 같은 게 쌓여서 어떤 직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문제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잠재의식 속에 오래 뿌리 박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 상담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개 이런 내공이 쌓입니다. 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것은
현실의 문제나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무의식과 관련된 문제다. 이제 이걸 제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잠재의식을 읽어내는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해서 봤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도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스승 되시는 신부님께 저도 사제가 되겠습니다. 신학과에 가서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고, 또 이제 스승 신부님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신부님이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첫 딸이 이 사모님이에요. 이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사모님이 첫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첫 딸이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얘야, 너는 정말 귀한 딸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돼. 너는 수녀가 되거라. 수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길이란다. 그런데 수녀가 되려면 돈 보기를 돌같이 알아야 돼. 돈은 모든 악의 근본이야. 돈은 욕망의 덩어리야. 수도자는 돈을 멀리해야 돼. 돈은 죄악이야. 돈은 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잠재의식 속에는 돈은 죄악이고 욕망의 덩어리고 똥이고 쓰레기고 나쁜 것이고, 이런 이제 잠재의식이 굉장히 깊게 뿌리가 박힌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모님도 수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 못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불쾌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은 통이고 돈은 모든 악의 근본이고 욕망의 덩어리인데 그게 내 수중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이 자신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우리 가정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이제 그걸 아시고 그 잠재의식을 이제 치유하시면서부터 그 고통에서 벗어났죠. 이런 게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특히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인생 성장, 역전의 발판이 되고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면 잠재의식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냐, 이런 얘기는 또 제가 차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저는 작은 소망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나도 누군가 앞에서 말을 좀 잘해보고 싶다. 그리고 노래 좀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이나 연습해갖고 노래했는데 꽝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 작은 소망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결심한 게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나 노래 잘하고 싶어. 그럼 노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노래 잘하는 책을 좀 사봐야지. 라고 서점에 간 거예요. 그 꼬맹이가. 그냥 막연한 생각에 노래를 잘하는 책이 있으면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꼬기 모아둔 용돈을 이제 털어갖고 서점에 가서 발성책을 사옵니다. 여러분, 그 인간 발성에 대해서 노래를 잘하려면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고 목을 어떻게 단련해야 된다. 이런 걸 쉬운 말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거 한 권을 이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대학에 성악과를 가려면 콩코네라는 것을 시험을 봐야 됐는데 그게 1번부터 40번까지인가 50번까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그 콩코네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악 발성책을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쉬운 말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따라서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맹이가 발성책을 펴놓고 이거 아닌가? 이건가? 하면서 이제 발성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업 실패하시고 집을 나가셔서 가끔 한 번씩 들어오셨어요.
뭐 한 달에 한 번도 줬고 뭐 서너 달에 한 번도 줬고 가끔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버지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냥 발성책 펴놓고 오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시끄럽다고 네가 그 발성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하자.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안 돼요. 저는 발성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제 발성 덕분입니다. 발성에 책임이 있어요. 불효자식. 그래갖고 이렇게 발성을 이제 쭉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을 향해서 움직이면 우주도 움직입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요. 내가 정말 소망을 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소장님, 저는 간절히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미세한 것일지라도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움직일 때 비로소 우주도 함께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말이 너무 신비주의적이라면 세상이 함께 움직이고 주변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은 내가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우주가 세상과 주변이 너 진짜 하고 싶구나. 알았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 노래를 일주일 동안이나 연습을 했지만 그 쑥스럽고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 아이였기 때문에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10점 만점에 1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까지 그때만 해도 방학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때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노래 연습을 나는 더 하리라.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성책을 사서 발성 연습을 혼자 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공부를 했냐면요. 그때 이제 동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형들이 놀려요. 너 중학교 가지 이제? 중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맨날 얻어 터져. 선생님들이 야구방맹이로 그냥 보리타자 가듯이 패셔. 막 이렇게 겁을 주니까 그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때만 해도 서울의 중학교는요. 한 반에 60명, 70명을 했습니다. 우리 반이 72명이었어요. 1학년 때 72명. 제가 그 중에서도 70번. 키로. 그때는 이제 번호를 키로 이렇게 쭉 매겼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키입니다. 지금 키가 175.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조금 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성장이 멈췄어요. 왜냐하면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너무 사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딱 멈췄어요. 철학을 괜히 했어요. 철학적으로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성장이 멈추네요. 남자 키가 180은 돼야 되는데 그때 그냥 철학의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어쨌든 성장이 거기서 멈췄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남학교, 여학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터프하게 아이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이제 완전히 그냥 보리자루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영어 같은 거 좀 잘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반배치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저희 때는 100% 의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반배치고사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까지는 그 방학 기간이 길기 때문에 놀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간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배치고사를 잘 본 거예요. 반배치고사를 딱 잘 보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그게 성적순이에요. 성적순이라는 걸 아이들이 다 알아. 근데 제가 이제 초반에 불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배치고사를 잘 봤다는 뜻이죠. 그래도 저도 이제 우쭐해가지고 드디어 선생님께서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자랑스러운 마음에 교무실에 딱 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너 반배치고사는 잘 봤네 그러는 거예요. 역시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근데 너 IQ가 왜 이렇게 나왔어? IQ 검사 96이야? 너 반배치고사 컨닝했지? 딱 이러시는 거예요.
반배치고사 본 다음날 IQ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학교에서 IQ 검사를 거의 의무적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근데 IQ 검사가 96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임선생님께서 이상한 거였죠. 담임선생님 보시기에도 반배치고사를 이렇게 잘 본 애가 IQ가 96, 이거는 틀림없이 부정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저 정말 커닝 안 했거든요. 정말 제 명예를 걸고 커닝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IQ가 96이 나왔을까? 아마 밀려 쓴 것 같아요. IQ 그 테스트 용지 이렇게 OMR 카드인가요? 그렇게 매길 때 그걸 밀려 쓴 것 같아요. 칸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특히 중요한 시험에서 한 칸씩 밀려 쓰면 그거 완전히 빈대떡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담임선생님께서 너 반배치고사 잘 봐가지고 반장 시키려고 했었는데 IQ가 96이 이게 뭐야? 너 돌고래야. 돌고래한테 어떻게 반장을 시키겠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돌고래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돌고래 IQ가 90에서 100 정도 한답니다. 네, 저는 돌고래가 된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아,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내가 움직이니까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물론 그 당시에 내가 움직이니까 우주가 따라서 움직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능성을 스스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이 1학년 2학기 때 벌어집니다. 저는 결정적인 사건이 다 2학기 때 벌어져요. 2학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지구 합창대회에 나갈 그런 반을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 반이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 반이 음악 시간에 그 음악 선생님 말씀을 좀 잘 들었나 봐요. 우리 반이 학교 대표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이제 퇴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근데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이제 인자하시기도 하고 물론 엄할 때는 엄하셨죠. 근데 성함이 되게 특이하세요. 박매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으면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독특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박매자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안 불렀죠. 저 박매자 선생님이 저기서 저렇게 오시면 야 목매자 온다 목매자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막 거기 그냥 음악실 책 그 의자에다가 목매자 이렇게 막 써놓기도 하고 근데 목매자라고 했다가 그 선생님께 걸면 우리가 목을 매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반이 그 학교 대표로 합창대회에 나가는 반으로 선정이 됐고 이제 음악 시간마다 이제 합창곡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치맛바람 같은 거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주로 임원하는 애들이 그냥 낙하산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피아노는 되게 잘 치는 애가 이제 반주를 했어요. 왜냐면 부잣집 애들이 다 거의 피아노 배우고 그래서 피아노 되게 잘 치잖아요. 근데 부잣집 도련님께서 이제 반주를 하시고 지휘자가 이제 미리 낙하산으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문제예요. 지휘자가 얼마나 지휘를 기계체조하듯이 딱딱하게 하냐면 로봇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합창을 하다 말고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창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났죠. 웃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무 웃기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뭐 진짜 로봇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런데 그 음악 선생님께서 되게 지혜로우세요. 다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한번 눈을 다 감아봐. 그리고 볼펜을 하나 다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반주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유명한 지휘자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한번 지휘를 해보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갖고 이제 애들이 다 눈을 감고 그 음악 선생님께서 막 반주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휘를 한 거죠. 이제 볼펜 하나씩 들고 이게 무슨 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주의자가 된다는 뭐 그런 느낌으로 지휘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고 이제 지휘를 저도 이제 음악에 심취해서 막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발성책을 사와서 나름대로 이제 성악 발성을 혼자 연습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집에 허름한 그야말로 깨지기 일보 직전에 그냥 막 노끈으로 칭칭 감아놓은 그런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그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점점점 좋아지는 시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그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심취해가지고 막 내가 무슨 유명한 지휘자라도 된 양 막 심취해가지고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아이들 전체,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왜 느낌이 오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막 잘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어떤 저의 에너지랄까, 저의 기운에 감화가 돼서 하나둘 눈을 뜨다 보니까 전부 저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음악에 심취해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브라보 박수를 받으면서 지휘자로 이제 선택이 된 거죠.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눈 감고 지휘 하나 잘했다고. 그래서 지휘자로 딱 선정이 돼갖고 지휘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구대회에 나가서 대상 탔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 단위 더 큰 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탔어요. 그리고 저는 지휘자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년 전만 해도 일주일 동안 금강산 찾아가자 1만2천봉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입 밖으로 노래를 못 불러서 10점 만점에 1점 받았는데 1년 만에 학교 대표 지휘자가 됐고 2군데 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타고 은상도 타고 지휘자 상까지 탄 거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노래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작은 소망이 저를 움직여서 서점에 갔고, 서점에서 발성책을 사와서 발성 연습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음악이 좋아져서 그 다 망가진 라디오를 맞춰가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고,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에 심취하다가 선생님께서 지휘를 한번 해보라는 말씀에 지휘를 했는데 그게 딱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구대회에도 나가고 구 전체 대회에도 나가서 그렇게 큰 상을 타게 된 거죠. 내가 움직이면 우주와 세상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우주와 세상이 움직이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우주와 세상이 움직이는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소망을 이룰 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어 라고 탁 마음먹고 한다고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날이 새는 줄 모르고 해가 뜨고 지는 줄 모르고 해가 지는 것처럼, 여러분 꽃이 이렇게 피어날 때 꽃이 어떻게 피는지 한번 봐야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활짝 펴 있잖아요. 봄이 오는 줄 모르게 어느 순간 코앞에 봄이 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변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성공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 꿈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먼지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세상을 뒤집고 나를 뒤집고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그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그러나 깨어있는 영혼은 그 작은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혁신입니다. 그리고 자각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미세한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시도했는데 결과가 쉽게 나지 않을 때 지루하고 지치잖아요. 그렇게 지루하고 지쳐있을 때에도 분명한 변화는 1mm, 2mm, 3mm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를 내가 예리하게 캐치해낼 때 소망은 더 뜨거워지고 변화는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체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 겨자씨만한 작은 변화가 어마어마한 인생의 파도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납시다.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